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문화예술인들에게 연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청년 예술인들을 만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말정산 본인 기본 공제를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보육 유아교육의 국가 책임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 수가제 도입 등 생활 밀착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홍준표 의원이 선대위 합류 조건으로 특정 인사의 재보궐 전략공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른바 이해관 발언과 관련해 정청래 의원에 대해 자진 탈당 요구가 나오는 등 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 동향, 모교정책클럽, 기자, 대기자. 오늘은 여야 간 녹취 폭로전 속에 정책 경쟁 대신 네거티브 공방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0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여야 대선 주자 움직임부터 살펴봅니다.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오늘은 예술인 표심으로 향했는데요. 문화예술인들을 만나서 연 100만 원의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등 국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또 지난 2년간 코로나로 인한 경제 방역에는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과감한 재정 투입을 약속하고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장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연일 청년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번에는 서울 인사동에서 청년 문화예술인과 만나 예술인 공약을 밝혔습니다. 이 후보는 한국을 미국과 함께 문화 콘텐츠 세계 2강으로 만들겠다며 문화예산 확대와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도입 등 문화예술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내걸었습니다. 국가 재정에서 문화예산 비중을 현재보다 2배 이상 더 높은 2.5%까지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문화예술인에게 연간 100만 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공공임대주택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2,40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가진 유명 댄서 리아킴 등 댄서들도 만나 K컬처 방안과 예술인 지원 정책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어갔습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세계적인 투자가 짐 로저스와 온라인 대담을 갖고 세계 5강으로 가기 위한 방안과 미중 경쟁 등 세계 경제에 대한 성찰을 나누며 경제 대통령 이미지를 부각했습니다. 이어진 기자 간담회에서는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재개를 시사한 데 대한 질문에 이 후보는 유감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반도의 안정이나 남북의 공동의 이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처사여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쉽게 생각한다.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길을 찾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대화에 나서는 게 좋겠다.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는 SNS를 통해 지난 2년간 코로나 과정에서 국가가 직접 지원이 아닌 금융 지원으로 가계 빚만 늘리는 등 경제 방역에 부족함이 많았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언제까지 국민의 희생과 헌신에만 기댈 수 없다면서 완벽한 방역 시스템을 구축하고 과감한 재정 투입으로 국민 삶을 보살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회방송 장정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오늘 4개 힘이 되는 3가지 생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직장인 연말정산과 영유아 양육 지원, 반려동물에 대한 내용인데요.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에서는 가칭 디지털산업진흥청을 설립해 관련 산업의 발전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임채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봉급생활자들의 소득세 부담을 줄이겠다며 연말정산 방식을 개편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주는 본인 기본 공제액을 200만 원으로 올리고 부양가족 요건을 만 25세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윤 후보는 또 신용카드 공제 한도를 50% 인상하고 음식 숙박비, 유류비, 교통비 공제율을 지금의 2배로 올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는 30%로 체크카드 현금 영수증은 60%,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80%로 공제율이 인상되는 겁니다. 음식, 숙박 또 뭐 이런 것들은 또 자영업자들의 그 생업과도 관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율을 조금 올려주면은
또 자영업자들의 그 영업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윤 후보는 영유아에게 하루 3끼 친환경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영아반 교사 1명당 아동 2명만 돌보도록 하는 양육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단계적 통합을 실시하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유보 통합의 첫 단계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행 3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조정해서 시설 격차와 교사 처우 개선은 물론이고 부모 부담이 완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 수가제를 도입하고 치료비 일정 부분을 소득공제에 포함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가상자산 컨퍼런스에 참석해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가칭 디지털 산업진흥청을 설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행정정책학회 주최로 열리는 차기 정부 운영정책 토론회에 참석했습니다. 심 후보는 책임 연정을 통해 다원주의 연합정치를 실현하겠다고 밝혔고 안 후보는 임기 중반에 국민 신뢰를 50% 이상 받지 못하면 사퇴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어젯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만찬을 하며 선대위 참여 문제 등을 논의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홍 의원이 재보궐선거 일부 지역에 특정 인사 공천을 언급해 논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이 이른바 이핵관에게 탈당 압박을 받고 있다고 밝히면서 시끄럽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대선이 5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야 모두 당내 갈등이 분출되면서 원팀 행보에 제동이 걸리는 모습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한 공천 갈등이 불거진 건데 홍준표 의원이 그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만난 자리에서 서울 종로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대구 중남구엔 자신의 지인을 추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겁니다. 당장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당 공개회의에서 날선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당의 지도자급 인사라면은 대선 국면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마땅히 지도자로서 걸맞는 행동을 해야 합니다. 홍 의원은 후보와 한 이야기로 자신을 비난한다며 불쾌했고 갈등을 증폭시키는 사람이 대선을 이끌어서 되겠냐며 권 본부장을 직격했습니다. 이어 종로의 행정 능력이 뛰어난 최재형 같은 사람을 공천하면 국정 능력을 보완할 수 있어 공천을 요청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공천 문제에 직접 관여할 생각이 없으며 공정한 공천을 위해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천관리위원회가 공정하게 정한 그 기준과 방식에 따라서 하는 것을 저는 원칙으로 세워놨습니다. 홍 의원의 선대본부 합류로 원팀을 만들기 위해 마련한 두 사람의 만남이 되레 공천 갈등의 불씨가 되는 모양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청래 의원의 이핵관 발언이 논란입니다. 지난 국감에서 부적절한 표현으로 불교계 반발을 샀던 정 의원이 SNS에 이핵관이 찾아와 이재명 후보의 뜻이라며 불교계가 심상치 않으니 자진 탈당하는 게 어떠냐고 했다며 사실상 내부 폭로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논란이 됐던 핵심 관계자라는 의미의 핵관을 정 의원이 이재명 후보에 빗대 이핵관이라고 언급한 겁니다. 조응천 의원은 당내 핵관은 없다. 지금은 선당 후사가 필요한 때라며 정 의원의 탈당을 요구했습니다. 이핵관이 가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를 했다고 이걸 페이스북에 올리신 걸 보고 또 저도 조금 의아스러웠는데 하나 말은 못하지만 마음속으로 자진해서 좀 탈당해 줬으면 하는 의원분들 주위에 많을 겁니다. 당 안팎에선 대선을 앞두고 불교계와 갈등을 빚는 것만으로도 부담인데 정 의원이 이핵관이라는 표현을 써 내부 갈등을 유발한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코로나로 비대면 활동이 일상화되면서 메타버스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진흥법 발의 등 입법 활동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실 주최로 메타버스 진흥법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의 과제를 진단해보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태윤영 기자가 전합니다. 3D 가상세계를 의미하는 메타버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잇따라 메타버스 사업에 뛰어들면서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차세대 플랫폼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메타버스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만큼 메타버스 산업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진흥법 제정을 한 목소리로 강조했습니다. 2030년도에 아마 1조 5천억, 즉 한화로 하면 한 1,800억 원의 시장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이 꿈을 펼 수 있는 그런 공간이다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메타버스 진흥법의 핵심은 메타버스 진흥 기본 계획 수립과 전문 인력 양성, 이용자 보호 방안 등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이용자 보호 조항에 주목했습니다. 미래 메타버스 사회에서 경제 활동과 문화 활동이 일상화되는 만큼 메타버스 내에 축적된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체류하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또 그 안에서 경제적, 문화적 활동을 많이 할수록 결국은 국민들의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 국민들의 데이터가 함부로 유실되지도 않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존하면서 메타버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선 현행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작권법으로 현실 세계의 건축물을 메타버스로 옮기면서 저작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현실 세계 복사판을 가상 세계에 옮겨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메타버스에서는 배경조차 그릴 수 없는, 시작조차 하기 어려운 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작권에 대한 쟁점을 산업적인 관점에서 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 밖에 토론회에선 유관부처 간 유기적인 협업을 위해 이른바 메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온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메타버스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차기 정부의 역할도 논의됐습니다. 국회방송 태윤영입니다.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우리 일상에서 비움의 의미를 잠시 돌아보게 하는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배우 김규리 씨가 비움을 주제로 만든 작품들이 모였는데요. 국회 아트갤러리 작품전을 김동희 기자가 소개합니다. 채우는 것에 익숙한 우리의 일상. 배우이자 작가로 활동 중인 김규리 씨도 화려한 것들을 쫓아 살아오다 문득 비우자고 하는 마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가 진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고민이 있었는지, 어떤 걸 위로를 받고 싶은지 어쨌든 자신밖에 모르잖아요. 근데 나도 모르고 지냈던 나의 마음을 비워진 공간 그림 안에서 이런 그림 저런 그림을 보다 보면은 찾게 되지 않을까. 화폭의 반을 비워냈더니 관람객들이 그 공간을 재해석하며 또 다른 작품이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세상이 깨어나는 모습도, 하나의 수평선을 이루는 산과 바다, 눈이 뒤덮인 땅까지 보는 사람마다 서로 다른 상상의 나래를 펼칩니다. 제목은 비우다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뭔가를 여러 가지 감정을 많이 채워가는 그런 힘을 얻어가는 작품이라서 저는 공 시리즈를 가장 좋아하고 있습니다. 한지에 물과 먹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여운이 다르게 느껴지는 수묵담채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합니다. 짙은 어둠이 주는 두려움도 시간을 두고 보니 마치 눈을 감고 휴식하는 것처럼 안정감을 주는 듯합니다. 작가는 까맣게 칠한 게 아니라 까맣게 비워냈다고 말합니다. 비운다는 게 마음을 먹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작가님이 마음을 비우신 상태에서 작품을 하셨기 때문에 그 평정심이 저에게 편안함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흙으로 그려낸 산과 산의 그림자가 조각으로 이어지고 반짝이는 자개를 입은 작가의 모습도 관람객들과 소통합니다. 비움과 채움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는 이번 국회 아트갤러리 전시는 오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국회방송 김동희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을 위한 추경 규모를 2배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뒤늦게 숟가락을 들고 나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에 소극적이다 못해 매표라고 비난할 때는 언제고 이제는 추경 규모를 2배로 늘리라고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은 추경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주 국회에 제출되면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번 주 안에 2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의 즉각적인 퇴진을 촉구했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오늘 당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 만료된 조 의원의 사의를 반려한 데 대해 임기 말 꼼수 알박기 시도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조 의원은 임기 내내 문재인 정권 입맛에 맞춘 편파적 선거법 해석에 충실했던 사람으로 개인의 출세와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을 맞바꾼 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당에 이어서 정의당도 오늘 서울 남부지법에 설 연휴 기간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TV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정의당은 특검도 회피한 두 후보가 국민의 검증대인 TV토론마저 담합하고 공공재인 전파를 독점하겠다는 행태는 명백한 오만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양자토론 방송은 중단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습니다. 21대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소속 양정숙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양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네, 오늘 이슈 분석 박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지난주에 이어서 MBC가 이제 추가 방송할 걸 이제 예고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담길 것으로 예상되나요? 네, 지금 이제 내용을 유추해 보면 그 지난주 방송의 이 심화 버전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국민에 대한 평가, 또 윤석열 후보 측근으로 알려진 이 한동훈 검사에 대한 언급 등이 있을 것으로 알려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 국민의힘, 이 MBC 그 추가 보도 예고에 지금 이제 방송 금지 가처분을 또 신청을 했거든요. 네. 내일 이 사건에 대한 이 법원의 신문이 예정돼 있어서 이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MBC가 반론권을 보장하지 않은 점을 집중 부각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MBC의 방송 요지와 내용 등을 알려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알려주지 않았고 무엇을 방송할지 모르는데 반론하는 것은 상식에도 반하고 이 취재 윤리에도 위반된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지난 1차 그 MBC 방송을 앞두고 이 법원은 수사 중인 사안과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은 방송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서 이를 제외한 그 통화 녹음 파일 일부만 방송이 됐습니다. 네, 방송 후에 이제 여야 반응은 이제 좀 다르긴 했는데 치명적인 한방은 없었다는 게 대체적인 이제 평가였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제 김건희 씨가 유튜브 채널 열린 공감 TV를 상대로 냈던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MBC 때와는 다르게 나왔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어제 그 법원은 그 수사 내용을 포함을 해서 대부분 공개도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 네. MBC 보도 때보다 이 방송 범위를 더 넓혀준 셈인데요. 이 방송이 금지되는 부분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금지되는 부분은 이 사생활 관련 발언하고요. 이 통화 당사자인 서울의 소리 이모 기자가 포함되지 않은 그 제3자와의 대화에 한해 방송 게시를 금지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사실상 통화 녹음 파일 전체를 방송할 수 있게 허용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사실상 파일 전체를 방송할 수 있게 허용한 거다. 뭐 이런 이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법원이 이렇게 이제 판단한 근거는 어떤 건가요? 이제 법원은 지난 2017년 그 국정농단 사건 당시에도 이 무속인, 기치료 등이 보도가 됐고 이 국민이 사건 내용을 판단하고 여론을 형성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봤고요. 또 대통령의 배우자는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배우자의 이 정치 사회적 이슈에 관한 견해, 이 언론관 등은 공적 관심 사항으로 본 겁니다. 유권자들이 이를 참고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 국민의힘은 사적 대화를 유도하고 몰래 녹음한 파일을 방송하는 건 이 헌법 가치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소식도 한번 살펴보죠. 오늘 3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국회의원을 새로 뽑는 그 지역도 있잖아요. 모두 몇 명인가요?
예, 5명입니다. 이 서울 종로와 서초갑, 그리고 경기 안성과 이 충북 청주 상당구, 대구 중남구가 이 재보궐 선거 대상 지역입니다. 이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는 당 대선 경선에 나섰던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사직해 재보선이 치러지고요. 이 서초갑은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이 이 부친의 부동산 투기 논란으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곳입니다. 또 경기 안성과 충북 청주 상당구는 각각 이규민, 정정순 민주당 전 의원이 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아 무주 공산이 된 지역이고요. 대구 중남구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아들의 50억 퇴직금 논란으로 사직하면서 재보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네. 그 대선 때 이제 재보선도 함께 치러지니까 48일 정도 이제 남은 건데 재보선에 출마할 각 당 후보는 언제쯤 결정됩니까? 이제 선거 일정을 고려를 하면 이제 여야 다음 달 초쯤에 그 후보 공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이 민주당의 경우 이 5곳 모두 후보를 낼지 고민스러운 상황인데요. 민주당 당원에 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그 중대한 잘못으로 재보선이 발생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지만 지난해 그 4.7 재보선을 앞두고 이 전 당원 투표로 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당원을 개정을 해서 네. 이 당 판단에 따라서는 이 5개 지역 모두 후보를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기 안성과 청주 상당구는 이 당의 규칙 사유가 있고요. 또 서울 종로도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스스로 의원직을 던져 후보 내기에 명분이 없는 것 아니냐는 이제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여기에 그 서울 서초갑과 대구 그 중남구의 경우에는 이제 보수 텃밭이다 보니까 후보를 내도 이기기가 쉽지 않고요. 특히 그 4.7 재보선 당시 서울과 부산에 후보를 내서 역풍을 맞은 것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 이 공천 여부에 대한 고민을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이 5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낼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후보를 심사할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규칙 사유가 있었던 지역에 이제 후보를 내느냐 마느냐 이게 이제 또 관심을 모으고 있군요. 특히 이제 서울 종로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 상징성을 고려하면은 사실상 대선 후보하고 런닝메이트로 같이 뛰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야 후보로 누가 거론되고 있나요? 이제 서울 종로는 이 대통령 3명이나 배출하는 등 정치적 상징성이 매우 큰 곳입니다. 네. 때문에 이 여야 모두 이 중량감 있는 후보를 공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어제 홍준표 의원이 윤석열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하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공천 요구를 했고요. 여기에 대장동 1타 강사로 알려진 원희룡 전 제주지사,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의 이름도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여야 후보 윤곽은 이 다음 달이나 돼야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 분석에서는 김건희 씨의 통화 녹음 파장 그리고 3구 재보선 후보 공천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지영 기자 수고했습니다. 강아랑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월 20일 사람들의 시선을 끈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정치톡, 추천인은 누구입니다. 이번 주 초 한 일간지의 보도로 국민의힘 선대위에서 이른바 무속인 논란이 일었죠.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모 씨가 선대위 산하 네트워크 본부에서 고문으로 활동하며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윤 후보와의 친분 정도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며 어깨를 툭툭 치는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사실이 아니지만 불필요한 오해를 차단한다며 네트워크 본부를 해산했는데요. 여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건진법사를 윤 후보 캠프에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두고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추천인으로 서로 다른 사람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진법사라는 분에 대해 가지고 여러 억측이 있지만은 제가 정확히 확인한 바로는 캠프에 합류하게 된 계기가 후보자나 후보자 배우자의 추천이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의원의 추천이었던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전혀 오해받을 사안이 아니고 그건 아니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 10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연을 맺어왔던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경에 그때쯤 우리 윤 후보와도 자연스럽게 같이 알게 됐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건진 법사인 전 씨를 네트워크 본부에 영입 추천한 사람은 윤 후보나 배우자가 아니라 다른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 중 한 명이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렇게 언급하면서 김건희 씨와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민주당 선대위 공동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네트워크 본부의 창립을 주도한 전 씨가 10년 전부터 김건희 씨와 인연을 맺어왔다면서 두 사람의 친분 관계를 부각시켰는데요. 윤핵관이냐, 김건희 씨냐, 건진 법사 추천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 과연 국민들은 알고 싶어 할까요?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정치톡은 총나라 없는 삼국지입니다. 대선을 40여일 앞두고 유권자들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빅 이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양자TV 토론인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기간인 30일이나 31일 중에 토론을 진행하기로 합의하고 현재 지상파 방송 3사의 편성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양자TV 토론 추진에 강력 반발하면서 그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쪽도 있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 측인데요. 특히 최근까지도 지지율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는 안 후보 측의 반발이 거셉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중국의 역사소설 삼국지를 거론하면서 안철수 없는 TV 토론을 비유했다고 하는데요. 뭐라고 했을까요? 양자 토론은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를 누르고 설 밥상에 양자, 기득권 양당의 후보 둘만 올라가서 국민들한테 선택권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거는 명백하게 불공정 선거죠. 누가 봐도 삼자 구도를 이렇게 가려고 하는 사실상 진입해 있는 일인데 만약에 삼국지에 총나라가 없으면 그게 삼국지가 되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러니까 삼국지가 그거를 이제 원하지 않는 거잖아요. 총나라가 없으면 삼국지가 되겠나. 안철수 후보를 삼국지에서 총나라에 비유한 이태규 총괄선대본부장.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양자TV 토론은 총나라 없는 삼국지와 같다며 삼자 구도를 막기 위한 기득권 양당의 술수라고 비판했습니다. 지금 안 후보를 누르지 않으면 양쪽 모두에게 위협이 될 것 같아서 국민들의 선택권을 완전히 차단하겠다는 조치라는 것이 안 후보 측의 주장입니다. 현재 국민의당과 정의당이 모두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한 상태인데요. 역경을 딛고 난세 흐름을 바꿔놨던 총나라의 유비처럼 안철수 후보도 과연 양자TV 토론 벽을 뚫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락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오늘도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그리고 이번 주는 성완용 기자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한겨레 신문의 이세영 논설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오늘 이세영 위원님께 짧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뉴스에서는 처음이지만 그전에 국회 방송에 출연하신 적이 있으시다고요? 네, 2016년에 국회 야당 반장을 하면서 뉴스 네. 브리핑 같은 코너에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럼 국회 방송하고는 이제 인연도 있으시고, 네. 오랜만에 국회 방송 다시 찾아주셨는데 좀 소감 좀 잠깐 들어볼까요? 떨리네요. 오랜만에 떨리십니까? 네. 표정으로는 전혀 긴장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도 명쾌한 진단과 해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주제 최 의원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요즘 아마 정치권 상황을 놓고 시청자분들이 좀 짜증스럽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게 바로 이제 네거티브전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거칠어지는 네거티브전, 혼탁해진 대선판 이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선을 50일도 안 남겨둔 상황에서 여야가 난데없는 녹취록 공방으로 네거티브 전이 뜨겁습니다. 여야가 연일 상대당을 향해서 공세를 퍼붓고 있는데요. 이게 어떤 상황인지 우선 영상 잠깐 보고 이야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책도 없는 후보 부인이 캠프 인사, 언론 관리, 집권 후 계획까지 서슴없이 말하는 모습에서 예비 최순실의 모습을 봤습니다. 윤핵관은 무당이고 왕윤핵관은 부인 김건희였습니다.
최순실의 오방색도 울고 갈 노릇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자가 구사하는 이 욕설의 수준이요, 한국어로 구사할 수 있는 최극악무도한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AI에게 딥러닝 시켜서 훈련을 아무리 시켜도 AI가 이재명 후보자의 욕설을 흉내내기가 불가능해요. 네, 녹취록 그리고 폭로전, 고소 고발전까지 난무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이런 수준의 막장 대선은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분 다 이게 정치부 기자로 오랫동안 이제 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대선을 또 지켜보셨을 텐데요. 이번 대선판 어떻게 지켜보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최병묵 의원님. 근데 이제 요즘에는 휴대전화에 녹음 기능이 많이 발달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는 그거는 아니고 과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도청 뭐 이런 거라든지 그래서 또 도청 녹취록이 나온 적도 많고요. 그래서 늘 보면 대선판은 좀 혼탁해지게 마련이다.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런 점으로 본다면 이번 대선판도 과거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번의 특징은 사실은 후보나 정당보다도 그 후보 정당 주변에 있는 사람들, 뭐 친여 인사들 또는 친야 인사들이 서로 이제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뭐 녹취록을 모은다든가 또는 폭로한다든가 이런 일들이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요. 아마 이런 것들은 궁극적으로는 뭐 정치판 자체가 이래서 정말 되겠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게 하지만 그런데 과거의하고 비교하면 또 이거는 뭐 또 엄연한 현실이다. 그러니까 유권자들이 이런 거에서 옥석을 잘 구분해서 판단해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혼탁 선거전이 예전의 대선판과 뭐 별반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저도 비슷한 생각인데요. 막장 대선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긴 하지만 역대 대선에서 강도의 차이만 있었지 후보자나 가족, 그 주변 인물을 겨냥한 네거티브 공세는 항상 있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근거가 미약하거나 음모론에 가까운 터무니없는 네거티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엄중하게 비판을 해야 하겠지만 검증의 모든 공방을 네거티브란 프레임으로 묶어서 정치에 대한 유권자의 환멸을 조장하는 건 좀 다들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치 냉소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어제 법원이 김건희 씨 7시간 통화 전체를 한 유튜브 채널에서 방송하는 것과 관련해서 사생활과 관련한 일부만 빼고 대부분 허용을 했고요. 또 이재명 후보 욕설 파일을 공개한 장영하 본에서도 어제 부인 김혜경 씨 비웃는 듯한 그 목소리가 담긴 파일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녹취록 대 녹취록 논란이 당분간도 계속될 것 같은데요. 이 파장이 어떨지 그리고 대선판을 흔들 정도로 치명타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굉장히 말초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슈들이기 때문에 더 센 이슈들이 나오지 않는 이상 논란은 상당한 시간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두 개의 녹취록 모두 다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건 맞지만 그 강도는 김건희 씨께 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재명 후보가 형이나 형수에게 욕설을 했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팩트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약 30% 남짓한 지지자들은 대부분 그 사실을 알면서도 지지를 한 유권자들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 관망층이나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다가 옮겨온 그 지지층이 이탈할 수는 있겠지만 기존의 지지층이 떨어져 나가는 일은 없지 않을까, 미약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이재명 후보 측의 상황은 그렇습니다. 반면에 이제 김건희 씨 녹취록의 경우에는 사람에 따라서 굉장하게 위험한 신호, 징후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동의해서 지지를 한 이들이라면은 이탈을 하더라도 굉장히 적겠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팽팽한 판세가 이어진다면 약간의 지지층의 이탈이라도 선거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는 상황까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윤석열 후보 측은 지지층이 이탈할 수 있는 상황이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제 윤석열 후보 부인인 김건희 씨에 관한 여론조사 이게 과연 어디에 도움이 될 것이냐 하는 게 나왔는데 그 여론조사 결과만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한테 그렇게 별로 큰 타격이 없이 오히려 플러스 요인이 될 것 같은 그런 조짐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히려 윤석열 후보한테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대략 10%가 넘고 그다음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게 40%
정도 되거든요. 네. 반면에 마이너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 한 40%에 육박해요. 뭐 제 기억에는 37%가 뭐 이 정도 되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12%와 40이면 적어도 절반 이상의 유권자들이 이 문제는 윤석열 후보한테 별로 마이너스 요인이 되지 않는다. 물론 그것도 또 앞으로 계속 논란은 될 것이기 때문에 뭐 지금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거는 후보의 부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본인 거란 말이죠. 그런 점에서 차이가 있고, 물론 욕설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 공개된 34개의 파일에 보면 그 뭐 욕설 그 부분만 말고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또 문제될 것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궁극적으로는 지금은 초반에 뭐 그냥 이른바 이제 기자들이 왜 스트레이트 기사라고 하는 걸 이제 뽑아서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또 후폭풍들이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디가 더 마이너스 요인이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은 후보의 파일이 더 치명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파일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후보 본인과 하나는 후보의 부인이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 무속인 논란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제 관련 네트워크 본부를 이제 해산을 시켰는데, 일각에서는 이제 그 이번 사태 이면에 선대본부 내부의 인사들 간의 알력 싸움이 있었다는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선대위 그 일정 팀하고 네트워크 본부 위원장 간의 충돌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글쎄 그 관련 보도를 보니까 이제 부산 현지에서 네트워크 본부장이 일정을 끼워 넣었다는 거죠. 원래 그 일정 팀에서 그걸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후보가 그 부분에 관해서 일정 팀의 얘기를 원래 듣는데, 만약에 중간에 충분히 뭐 끼워 넣을 수 있는 거다 싶으면은 뭐 후보가 끼워 넣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말씀하신 거로 그러다 보니까 그 네트워크 본부에 지금 이제 뭐 건진법사가 있다 없다 뭐 이런 논란이 결국은 일정 팀과의 알력 사이에서 나온 게 아니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그 보도는 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가 쉽지가 않은 내용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뭐 그 가능성을 전혀 부인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후보가 그 일정을 끼워 넣으려는 주변 사람들의 노력은 원래 있습니다. 항상. 뭐 어디 가면은 갑자기 예정에 없던 사람이 와서 인사하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은 흔히 있으니까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후보의 일정이 다음 일정에 늦고 또 어쩌다 보면 또 뭐 저녁 일정은 하나 빼야 되고 막 이런 뒤죽박죽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도 이런 일이 있었다면 그건 이제 윤석열 후보가 이 약간은 대선 선거운동 경험 부족에서 오는 일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경험 부족으로. 네. 저는 알력 다툼설에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건진법사라는 분, 전 아무 계신데 이분이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보도가 나오기 무섭게 조직 자체를 전격 해산해버렸죠.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대목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사실 문제가 됐던 그 전 씨나 관련자들만 내보내거나 아니면은 전 씨를 등장시켜서 해명을 하면 풀릴 수도 있는 문제인데, 하루아침에 조직 자체를 공중분해시켜버렸다는 거는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뭔가 복잡한 내부의 속사정이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어제 윤석열 후보와 이제 홍준표 의원이 비공개 회동을 가졌는데, 홍준표 의원이 국정 능력을 담보하고 처가 비리 엄단을 선언하면 합류하겠다, 조건부 참여를 시사했고요. 그리고 이제 재보선에서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는 이야기도 이제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권영세 선대 본부장이 이에 대해서 아마 이제 홍준표 의원을 이제 뭐 겨냥한 거겠죠. 지도자급의 인사에 구태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는데, 당내 반응도 시끌시끌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원팀이 가능할지 두 분 생각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공천권을 달라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네. 말로는 이제 전략 공천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지만 결국은 서울 종로에 이제 본인을 지지했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공천하고, 대구 중남구에도 결국 본인을 지지했던 이진훈 전 수성구청장을 그 전략 공천해달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이런 얘기는 과거 어떤 정치인들 간의 거래 뭐 이런 데에서 충분히 있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조건이 됐단 말이죠. 본인이 선대위에 합류하는 조건이 됐단 말이죠. 그리고 그 합류하는 조건이 더군다나 공개가 됐어요. 그럼 지금까지 홍준표 그 의원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어떤 때는 비판하고 또 어떤 때는 뭐
이제 이재명 후보를 비판해서 마치 윤석열 후보와 뭔가 한 팀이 될 것처럼 얘기하고 이랬던 것들이 결국 그 자기 편 챙기기 때문 아니냐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그 반응을 보면 뭐 권영세 본부장이 본인을 비판한 부분에 대해서 뭐 방자하기 이를 데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아니 권영세 선대본부장은요 지금 사무총장입니다. 그리고 공천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거든요. 방자하다는 게 어디서 나온 표현인지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보면 그 적어도 홍준표 의원이 지금과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한 아마 이른바 원팀이라고 하는 것 더군다나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관련해서 자기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공정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외형적으로는 거절한 모양새예요. 이렇게 되면 홍준표 의원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조금 원팀이라고 하는 게 당분간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분간은 어려울 수 있다. 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유의해서 지켜볼 게 홍 의원이 내걸었다는 그 두 가지 조건 그리고 특정인에 대한 공천 여부 이 가운데 어느 게 줄기이고 어느 게 격가지인지 이거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 이 두 가지 선결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상징적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정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선거 기간 동안 정책 행보를 통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이고 처가 비리 엄단이라고 하는 것도 윤 후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너무도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선언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홍 후보가 이것만 내걸었다면 합류를 위한 명분 쌓기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는 공천 요구라고 하는 게 실제로 있었고 그걸 이제 선대본부장이 공개적으로 이제 구태라고 비판을 해버린 거죠. 근데 홍 의원으로서는 크게 망신을 당한 건데 이 상황이라면은 원팀도 합류도 어렵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제 예상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또 내부 갈등이 불거지면서 좀 뒤숭숭한 모습인데요. 정청래 의원이 이핵관을 거론하면서 탈당을 권유했던 폭로에 나섰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문재인 정부 차별화 전략에 당내 주류인 친문 세력이 반발하면서 파열음이 터져 나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윤핵관 논란을 일으켰을 때처럼 심각한 상황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입니다. 일단 이 문제는 그 문고리 권력의 문제 혹은 내부 권력 투쟁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탈당 요구에 대해서 정청래 의원이 이 개인적인 서운함, 억울함 그리고 상처받은 자존심 이게 좀 크게 작용하지 않았나 싶고요. 만약에 이 비위를 저지르거나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을 저질러서 뭘 탈당 권유를 받았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불교계의 반발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알아서 당을 나가달라. 정 의원으로는 충분히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대목이죠. 다만 이거를 이재명 후보의 어떤 차별화 전략에 대한 뭐 친문 세력의 반발이다라고 보기는 건 좀 과한 해석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유가 정청래 의원 자체가 사실 친문 주류하고는 좀 거리가 먼 인물이고 독고다이에 가깝죠. 어떻게 보면 이번 건을 논란을 삼을 수 있다면 잠시 소나기를 피해가자 이런 생각에 현역 국회의원의 어떤 당적을 대선 후보 측근들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인데요. 이거는 정치 도의의 문제이자 정당 민주주의의 문제이지 이걸 어떻게 다른 틀로 바라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 현실에서 저런 일들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불교계의 지금과 같은 반발, 당장 내일 승려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해 놓은 상태에서 대선을 치르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거예요. 근데 그 중심에 정청래 의원이 있어요. 근데 정청래 의원의 사과를 지금 불교계에서 제대로 인정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저는 그래서 이제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핵관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좀 이렇게 외부로 조용하게 이렇게 드러나지 않게 조용하게 좀 탈당을 해줬으면 아마 이런 제안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정청래 의원이 거기서 팍 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자 이제 불교계와 정청래 의원 사이에서 지금 소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걸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 이핵관이라는 사람이 가서 정청래 의원을 제대로 설득하지 못했구나.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정치에 늘 있어요. 근데 그거를 깔끔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정리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만 머리가 아프게 됐다. 당장 내일 승려대회하고 승려대회로 끝난다면 모르지만 또 다른 불교계의 반발이 있을 때 이재명 후보는 또
더 머리를 싸매야 될 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야 간의 네거티브 이제 공방과 이제 내부 갈등이 이제 부각이 되면서 후보 간의 정책 경쟁은 이제 정작 사라졌다, 실종됐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 유권자들의 관심을 끄는 이 포퓰리즘 공약에 이제 집중하고 있다. 또 이런 비판의 목소리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48일 동안 양측 후보 그리고 이제 모든 대선 후보들이 어떤 아젠다가 그런 경쟁을 펼쳐야 된다고 보시는지 이번에 듣겠습니다. 네, 최 의원님. 그렇죠. 뭐 사실 기본적인 거는 그 앞으로 미래 본인이 집권할 때 어떤 나라를 만들어갈 것이냐 뭐 이런 부분은 이제 대표적인 게 민생 분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그 민생 분야가 지금 이른바 언론 표현대로 하면 퍼주기 위주로 흐르고 있어요. 이게 과거 같은 양상이면 사실은 민주당 약간 이제 진보 진영에서 뭔가 이러이러한 복지를 하자 뭐 무상급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내놓으면 이쪽에 약간 보수 성향의 정당에서는 자 그거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한다 그러면서 반대하고 뭐 이런 국면으로 대선이 전개가 됐었는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그렇지가 않아요. 거의 버금갈 정도로 여러 가지 복지나 민생 공약을 내놓고 있어요. 뭐 사병 월급 뭐 200만 원. 그리고 오늘은 뭐 보니까 소득공제 본인 200만 원, 뭐 200만 원 올려주겠다,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 간의 이 복지 경쟁에서 큰 차이가 없단 말이죠,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일부 좀 더 불안한 측면도 없지 않을 거예요. 지금 이런 복지 공약에 제동을 거는 사람은 안철수 후보밖에 없어요. 이런 상황이 좀 새로운 국면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러나 뭐 이 공약은 이제 이런 민생 공약은 어차피 필요하고 이건 표가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럴 것이고 이 못지않게 사실 중요한 거는 안보 공약이거든요. 근데 이번 대선은 안보 분야가 상당히 실종돼 있다. 지금 뭐 북한이 뭐 극초음속 미사일 쏘고 뭐 이런 상황인데 그게 실종돼 있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는데 그냥 뭐 단순히 남북 대화가 어떻고 뭐 한미 동맹이 강화되고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좀 구체적으로 그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뭐 국방 문제는 어떻고 외교 문제는 어떻고 하는 공약을 좀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럴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남은 기간에 이제 뭐 군사, 뭐 안보 아젠다도 올라와야 된다. 네. 뭐, 예. 저는 이 정책 경쟁이 이루어져야 하는 분야를 하나 꼽자면 단연코 불평등 이슈를 꼽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적 불평등 수준이 세계 최상위 수준이거든요. 2017년만 하더라도 상위 10% 계층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가 넘었습니다. 근데 지금 한 2010년도에 미국 통계를 보면 미국이 한 48%쯤 되거든요. 네.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한 국가라는 미국보다 오히려 한국의 불평등 수준이 심화되는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불평등이라고 하는 게 민주주의의 적이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통합을 안으로부터 해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다양한 복지 공약을 내놓고 있는데 이걸 단순히 포퓰리즘 퍼주기다, 선심성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할 거는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여타의 노력들을 단순히 그 논의 자체를 가로막거나 포퓰리즘이라고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재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어디에 둘 건지를 차분하게 토론이 되도록 그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한 가지 또 짚고 넘어갈 게 이제 앵커께서는 네거티브 공방이 부각되면서 후보자 간의 정책 논의와 경쟁이 사라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절반만 맞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정책 논의와 경쟁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차별성이 부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여야가 사활적으로 네거티브에 매달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네, 후보들의 또 정책 경쟁이 조만간 시작될 TV 토론을 통해서 본격화하길 기대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설 연휴 때인 30일과 또 31일 중에 양자 TV 토론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이번 양자 TV 토론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을까요? 바뀌게 될까요? 일단 토론회가 제대로 예정대로 열릴지는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죠. 우리가 한 가지 참고로 할 수 있는 게 2007년 대선 당시 사례인데요. 네. 당시 문국현 후보가 방송사의 자체 지지율 규정이 10%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방송사가 주관하는 첫 번째 토론회에서 배제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상당한 관심이 쏠린 토론회에 참여하지 못한 후보자는 초반부터 비주류 후보로 이미지가 굳어져서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우려가 크다 해서 신청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죠. 빠진 사람은 비주류 이미지가 네. 각인될 위험이 그렇죠. 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이번에 그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가 양자 토론을 줄기차게 반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도 프레임 자체를 양자 구도로 고착시켜버리는 이런 효과들이 우려해서라고 보거든요. 네. 사실 근데 이재명, 윤석열 후보가 양자 토론을 밀어붙이는 것은 둘의 이해관계가 합치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자 토론을 하게 되면 자기는 어쨌든 여당 후보이기 때문에 공격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 또 윤석열 후보로서는 안철수 후보가 대등한 그 상대로서 부상하는 게 굉장히 꺼림칙 한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원내 6석을 가진 정당의 대선 후보, 그리고 두 자릿수 지지율을 가진 당의 그 대선 후보를 토론에서 배제하는 것은 기득권 정당의 횡포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렇죠.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24일 날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가처분 신청을. 그게 이제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되는 거고, 뭐 거기서 당연히 그게 인용이 된다면 뭐 양자 토론은 무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산되고 이제 새로 사자 토론 같은 거를 날짜를 잡아야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다면 현행 공직선거법에 보면 공정한 기회만 부여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방송사의 문제예요. 네. 방송사에서 만약 양자 토론을 이재명, 윤석열 후보 간에 했으면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 제가 그냥 보는 현행 공직선거법상에는 별 무리는 없어 보이는데 그건 이제 법원 결정을 좀 봐야 되겠죠. 만약에 거기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토론이 30, 31일 양일간 중에 하루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결정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24일에 결정이 난다. 24일에 가처분 신청 그 변론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그날 저녁쯤에 발표가 될 겁니다. 네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두 분의 한 줄 논평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먼저 들어볼까요? 네, 저희가 지금까지 네거티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러면 네거티브 선거전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누구나 동의를 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네거티브전이 기승을 부리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제가 그래서 한 줄 논평을 이렇게 했습니다. 네거티브 기승은 국민이 반응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대선판을 보면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에 대한 냉소, 환멸, 그리고 상대에 대한 증오를 키우는 방식으로 캠페인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되면 정치 자체가 국민으로부터 외면받고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멸하는 거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대사이기도 하죠. 이러다 다 죽는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목요 정치클럽 기자 대기자 시간에서는 네거티브 공방으로 혼탁해지고 있는 대선 전국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이세영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내일 아침까지는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하지만 내일 낮부턴 기온이 오르면서 길었던 추위가 누그러지겠는데요. 대신 미세먼지가 쌓이면서 대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